이렇게 줄거리 또 세세하게 이제 풀어봤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그 생각 좀 들었었어요. 인터넷에 그런 소개글이 있더라고요. 현대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또는 심리극 그런 두 가지 용어를 사용했는데 저는 보면서 그 두 개가 별로 납득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자본주의라서 이렇다고? 라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본주의가 아니고 다른 주의에서도 그럼 어떤 주의? 공산주의가 될걸? 뭐 다른 체제에서도 한 인간이 부도덕하고 그러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부도덕성이 어디서 기인하는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부도덕성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파헤쳐 보니까는 그 근본에는 자본주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 글에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면 그럼 어디에 기인한 걸까요? 조켈러는. 개인성? 그러니까 이게 희곡 초반에서도 나오듯이 이게 물풀의 나무가 주변을 빽빽하게 둘러싸가지고 주변 사회로부터 격리된 것처럼 뭐 보인다? 그 포플러 말, 나무가 아니고 물풀의 나무야? 씨, 어쨌든 이런 예. 하니까. 조켈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생각하는 게 뭐길래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그걸 말씀해 달라니까 왜 자꾸 말을 돌려요. 가족이 그냥 중요했던 거 아닌가? 음, 그러니까는 가족밖에 모르는 바보다. 네. 그 회사도 물려주려고 하고, 물론 그 사랑에 대한 얘기는 조지였나 얘기하긴 했는데 회사 이름 봐라 제이오 켈러 아니냐 니네 아버지 사랑법이 결국엔 그런 거다라고 하지만 이 아버지의 선상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중요 아버지의 네, 마음은 네, 자기 가족만 잘 되면 된다. 네, 자기 가족을 위해서라면은 그것이 이제 어떤 집념처럼 바뀌는 바람에 그 음, 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닫고 사는 이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무슨 음, 자본주의의 폐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네, 자, 이 간단한 한 줄을 왜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시는지. 그런데 보세요. 가족 제일주의 맞아.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내 가족 잘 먹이고 잘 먹고 살고 싶어가지고 조켈러는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가족을 잘 먹고 살게끔 하고 싶어서, 자기 가족의 안위를 꾸려내고 싶어서 거짓으로 불량품을 군에 납품한 거잖아요.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그죠? 네, 그리고 자기 사업을 유지하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가족을 길바닥에 낳고 싶지 않아.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자본주의 시대. 음, 그러면은 끊임없이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러한 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던 시대일 거 아니에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로 모두 감수할 수 있어? 부도덕함, 약간의 거짓말. 감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그런 폐해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음, 그럼 그건 자본주의 폐해가 아니에요? 맞죠. 자, 네. 다른 게 그러니까는 도토리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뭐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저는 물론 제 생각을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이제 제 생각을 이제 비중 있게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어, 이전 컨텐츠와 똑같이 뭐 여러 가지 해석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요약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맞고요. 그리고 가족제일주의에 대한 비판도 맞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작품은 또 현대극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현대성은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한번 다 거쳐간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입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밀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내 극은 모두 다 자전적인 극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밀러가 극작품을 쓸 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사회는 인간 내부에 있고, 인간은 사회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두 가지의 밀러의 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연구들이 쫙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말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전적인 요인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제 심리적 분석이 이어지게 되니까는 작가의 바이오그래피 그리고 그 작가의 삶의 이력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제 가족 제일주의 그리고 강력한 부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의 자식 세대들의 이 갈등 이야기 이런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밀러의 극을 이제 분석해내시는 분들이 있고 한편으로 밀러가 아까 했던 그 말, 사회는 인간 내부에 있고 인간은 사회 속에 있다라는 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조망하는 요 관점에 놓고서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밀러의 비극은 사회 비극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걸 분석해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얘기를 다 해드릴게요. 밀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전적인 요소들이 이 극 내부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자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방증하듯이 그의 작품에는 그의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등장인물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리에서 본 조망 같은 거는 선착장 인부들 얘기인데 밀러가 선착장에서 하역부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고요. 부적격자들이라는 영어 원제는 미스핏이에요. 미스핏.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작품은 농장 조수 때 일을 경험을 토대로 이 작품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적격자들의 마릴린 먼로가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뭐 세일즈맨의 죽음. 요거는 당연히 뭐 널려있던 게 세일즈맨이잖아요. 모두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팔러 다니는 세일즈맨이 됐던 시대. 요즘 다 뭐 팔고 사시죠. 네. 모든 뭐 심지어 자기까지 팔고 사는 시대잖아요. 실현? 실현은 또 자기 경험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사회고발 형태를 띠고 있긴 하죠. 실현도 근데 한 농부의 이야기예요. 마녀사냥당한 한 농부의 얘기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락 이후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경험, 마릴린 먼로와의 결혼 생활, 플러스 그 남녀 관계 내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남녀 관계가 어떻게 이끌어져 가는지 이거에 조망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 어떤 요소보다도 자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플러스 메카시즘에 의해서 반미활동위원회에서 계속 조사를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자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나서 밀러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는 친구를 배반하지는 않았죠. 실제로 친구를 배반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라면 친구를 배반할 수밖에 없어 라는 이런 공포심이 막 들어가지고 추락 이후에 나오는 주요 맥락은 주인공 퀸틴이 이제 빨갱이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 친구를 팔아넘깁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대신 감옥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끌어안고 사는 주인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전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얼마 전에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크게 성공했던 푸른 나래. 푸른 나래가 다 그거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자기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뜻을 함께하지 못하면서 죽어나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그걸 평생 죄책감으로 안고 살아가는 주인공 이야기가 푸른 나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자전적 요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모두가 나의 아들. 여기 오면은 모두가 나의 아들은 뭐예요? 군수업자의 이야기고 그것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아들내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아들내미의 자기 자전적 요소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러의 작품들을 이렇게 시대순으로 쭉 보고 있다 보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격렬한 거부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아버지를 가차없이 버린 자기 어머니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이 초기 작품에 다 이렇게 묻어나 있거든요. 우리 IMF 생각하시면 돼요. IMF 때가 이때 당시 미국 1929년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 때에 겪었던 밀러 가족이 겪었던 그 비극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 대공황을 바라보고 느꼈던 것을 밀러가 써놨던 게 있어요. 1929년까지만 해도 자기는 세상에 견고한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거는 굉장히 견고하게 탁 무언가 시스템으로 박혀 있어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어디선가 잘 굴러가는 것 같아. 국가라는 체제.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디 저 윗대가리 엘리트란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굴리는 것 같은데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 나라 망하지 않고 잘 굴려가는 것 같아. 이렇게 견고한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경제대공황 이전까지는. 이 아버지도 밀러의 아버지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고 있던 소시민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경제대공황이 탁 터지고 나니까는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그랬듯이 나도 책임지는 누군가는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경제대공황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 책임 누구야? 그래서 그 책임자를 색출해가지고 걔를 그냥 처단하면 사회는 다시 원래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나랑 사회는 관계없어라는 요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경제대공황이 일어나고 나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야.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밀러가 느꼈다는 거예요. 아, 개인들과 사회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 이 사태가 일어나는데 도대체 누구 책임인 거지? 누구도 책임 소재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929년에 그 책임지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929년에 그 누군가가 다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회고하거든요. 우리 IMF랑 오마주가 되시죠? 우리 IMF 때 수많은 아버지들이 다들 뛰어내리셨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밀러가 이해하는 경제대공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책임감, 이 개인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망각하고서 돈이 최고야. 개척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라고 달려나가는 사회 속에서 그것이 정지했을 때, 그리고 그 정지한 이유를 누구도 알지 못하고 대규모의 공황사태가 왔을 때 수많은 소시민들의 아버지로 상징되는 그 어떤 것들이 대규모 자살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밀러가 가지고 있는 증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 세대들은 이걸 우리 가족만 딱 먹고 살 수 있게, 한 가족 먹고 살 수 있게 어떤 수를 쓰더라도 돈을 벌면서, 재산을 늘리면서, 자본을 증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최고의 삶이야. 그리고 이렇게 딱 성공한 아버지를 봐봐. 멋지지 않니?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었거든요. 미국은 재물의 나라, 황금의 나라. 가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로 노동의 대가를 주는 나라. 이렇게 환상에 쌓여있는 그러한 미국.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미국이었는데 그 미국이 경제대공황으로 멈춘 거예요. 그리고 멈춰놓고 난 다음에 그 자식 세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혼란해 있어. 막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 세대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멋진 줄 알았는데 멋진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어리버리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대규모로 자살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오는 열패감, 배신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부권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원망하고 증오하는 밀러지만, 밀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게 되잖아요, 이제. 이러한 사회 구조가, 그리고 그 아버지들 역시 그런 사회 구조 내의 희생자였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그 아버지 세대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에피소드를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나의 아들 때에는 크리스와 켈러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끝까지 화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래서 세일즈맨 때에는 마지막에 화해하는 장면을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자기도 나이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부권 사회가 격렬하게 자살해 나가는 이 시대가 경제 대공황이었고, 그 후에 이 경제 대공황을 미국이 어떤 것으로 극복해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함으로써 극복하잖아요. 그래서 대규모의 이 물품을 찍어내고, 물론 뭐 루즈벨트가 뭐 이 공기업이고 이런 신화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군수물품 찍어내면서 그걸로 경제를 불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군수 물품에 납품하는데 다 뛰어들었던 또 다른 사업가들 중에 한 군이 이 극속에 나오는 조 켈러라는 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모두가 나의 아들의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사회와 개인이라는 요 태제, 그리고 자전적인 태제, 요것도 이제 어떻게 맞춰 들어오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아서 밀러가 모두가 나의 아들을 쓸 때까지만 해도 바라봤던 세계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경제대공황 겪고 2차 세계대전 참전하면서 그걸로 다시 부를 쌓고 나가는 과정 중에서 개인과 사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고찰 없이 맹목적으로 내 가족이 중요해, 가장이라면 한 가족 정도는 책임지고 살아야지 라는 이러한 가치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달려간 결과가 결론적으로 현실에서는 이 부권의 자살로 나타났고, 결론적으로 그거는 그 과정 내에서 뭘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도덕심, 양심 이런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의 끝에 대규모의 부권 자살, 그리고 그 부권을 온전하게 이양받지 못한 아들 세대가 갖는 이 대규모의 상실감. 그 세계가 무너지지 않았어야지 아들 세대는 그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들이 망쳐놓고 지들이 받다 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들 세대는 어디 가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서 밀러의 아들 세대로 대변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학교도 나왔고
학위도 있지만 백수처럼 빈둥빈둥대는 어디 사회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 일자리도 하나 제대로 못 구하고 빈둥빈둥대는 그런 아들들 묘사가 되거든요. 여기서도 그렇죠. 물론 모두가 나의 아들에 나오는 크리스는 전쟁에도 참여를 한번 하고 있지만 이 초반에 제가 설명 안 해드리지만 백수로 지금 이 집에서 그냥 부유한 아버지의 재산만 이제 받아서 이제 쓰면서 그냥 여유롭게 살고 있는 아들로 묘사가 되고, 그리고 세일즈맨의 죽음에서는 해피가 첫째 아들이고 비프가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 둘도 학교 과정 다 마치고 원래 사회에 나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어디에 취직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빈둥대는 아들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버지의 세대들이 가족 제일주의로서 도덕적 양심을 다 갖다 버리고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요 행위에만 몰두해 놓은 이 아버지 세대가 그 권력을 상실하는 순간 이 아들내미들은 그냥 어떤 공허한 권력 상실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가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터넷에서 그런 비판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노인네들이 권력을 놓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면서 끝끝내 그 권력을 놓지 않고 밑에 애들한테 권력을 이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젊은 세대가 더 가난해지고 고달퍼지는 거다. 자기네들의 이익을 빨아먹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자원을 당겨 쓰고 있다. 이러한 비판들. 이 지금 다 요 맥락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 논의가 계속 더 진척이 되다 보면 이게 세대 갈등 이런 것들까지 더 이렇게 막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사회와 개인들이 공고하게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인간이라면 도덕심과 양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라는 요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가족의 안위만 위해서 달려나갔던 아버지 세대들에 대한 이 자식 세대의 격렬한 비판. 요 구조가 밀러의 극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밀러가 그렇게 불리잖아요. 이제 미국의 양심, 그리고 미국의 지식인,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양심적이고 도덕률, 이런 것들을 다시 미국 내에서 건져 올려내는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피그말리온 때 이제 제가 조지 버나드가 그런 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던 작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근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희곡 역사를 한번 쭉 동향을 보면 미국 극이 유진 오닐, 그리고 아서 밀러, 테너시 윌리엄스, 요 사람들이 언급되기 이전의 작품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나중에 발견된 신생국가잖아요. 그리고 영국보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지체돼 있어. 영국보다는 아직 우리가 후진국이지 라는 이러한 마음을 1800년대 후반까지 계속 그러한 마인드로 살아간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역전되느냐? 그게 유럽 세계에서 일어났던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역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미국 문학이 이렇게 확 부상하게 되거든요. 그 부상하는 근거로 쓰이는 작가가 3명이에요. 그게 유진 온이라고 테네시 윌리엄스하고 아서 밀러거든요. 근데 아서 밀러가 담당하고 있는 쪽이 뭐냐? 바로 미국의 양심인 거죠. 자, 미국 앞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뛰쳐나가고 있어. 막 거만한지도 모르고 전 세계를 막 호령하는 그 제국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어. 그러한 와중에 우리 미국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 양심증이에요, 양심. 근데 과연 그 이후로 미국이 양심적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미국을 위대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덕적 양심을 강력하게 강조했던 아서 밀러의 작품이 탁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높은 평가를 해줬겠어요. 그러한 맥락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맥락이 왜 또 이 아서 밀러에 와서 그 성취가 드러나냐면 비평가 중에 20세기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비평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근대화 이후에 신분 계급이 다 철폐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도래했다라고 한 이후에 수많은 희곡 작품들이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 낭만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실주의, 표현주의, 뭐 상징주의, 뭐 여러 가지 주의를 통해 가지고 영화도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요 짧은 한 100년, 200년 사이에 희곡 양식이 어마어마한 실험, 우리가 저번에 했던 부조리까지 희곡 양식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막 쫓아오고 있었는데 그 모든 희곡 양식들이 다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은 지극히 개별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심지어 부조리에 오면은 얘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비극이냐 희극이냐 장르를 나누기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비평가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는 우리
희곡 예술사에서 앞으로 정말 고전적 의미의 비극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러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20세기 초에. 그래서 비평가 중에 조지 스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자기가 비평으로 써버립니다. 비극의 죽음이라고. 현대사회는 20세기 들어서는 더 이상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비극이란 불가능하다.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에 설명했지만 오이디푸스를 통해서 어떤 비극적 고향감을 느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찰을 주는 이러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현대사회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번 했었어요. 조지 스타이너가.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조세부도 크러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세부도 크러치라는 사람은 현대인의 기질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비극이 왜 현대에 쓰여질 수가 없냐? 그건 너무나 자명하다. 더 이상 인간은 진지해지길 원하지 않는다. 고매한 거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믿는 거. 인간한테는 고매하고 진지하고 그런 거 가르쳐서 뭐해? 어? 개판 치는데 어? 인간은 애당초 그런 거를 이뤄낼 수가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는 비극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해서 아니야. 현대인에게 걸맞는 도덕심, 고양감, 그리고 양심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 비극이 존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비평가가 이제 레이먼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제 현대 비극론이라는 걸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적합한 논문성 주제로 참여했던 사람이 아서 밀러예요. 그래서 아서 밀러가 여러 가지 에세이도 쓰거든요. 제일 유명한 에세이는 이제 비극과 보통 사람이라는 에세이고 사회의 극이라는 에세이하고 이제 뭐 비극의 본질 뭐 이런 에세이를 써내면서 아니다. 현대 사회에도 비극 가능하다. 라고 이제 짚어주거든요. 그러면서 밀러가 얘기하는 현대 사회에 비극이 가능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간략하게 몇 가지 요약해 드리면 그래서 이제 밀러가 사회에 집중한 거죠. 사회와 개인은 떨어져 존재할 수가 없는 유기체다. 이걸 인정한다면 사회는 인간이 숨쉬고 꿈꾸는 장소지만 인간을 파멸로 빠뜨리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를 받고 그래서 거기서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힘들 때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사회를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사회가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가 너무나 버겁고 그런 사회라고 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회는 한 개인을 파멸로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사회 자체 구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회와 인간관계라는 걸 인정을 한다면 현대사회가 그런 사회 속에서 인간들은 여전히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자아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아인식에 대한 욕구는 신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평범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욕구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회 속에 인간은 던져진 존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 너무 무서워.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모욕도 당하고 아니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열등감도 들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를 이겨나가고 이 사회 속에 당당히 나가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잖아요. 이거는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쟁한다는 거야. 사회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 자체. 이 과정은 고전의 비극에 나왔던 어떠한 영웅들 속에서도 발견되는 공통된 서사다. 그것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다. 그 과정 내에서 비극성이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만큼 지난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현대에도 비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이제 여러분은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신선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인물군들은 누구들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 에버리지맨, 평균적인 사람들. 혹은 common man, 보통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비극의 주인공은 어떤 그 고전주의라던가 아리스토텔리즘에서 오는 어떤 영웅이라던가 귀족이라던가 이런 높은 신부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극은 더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테마로 삼지 않는 겁니다.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들의 드라마를 우리는 더 친숙하게 느끼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밀러는 본격적인 작가로 시작하기 전에 극작가를 나왔잖아요. 극작가 나왔거든요. 극작가 나와가지고 교내에서 상 탄 다음에 바로 사회 나가서 극작가로 생활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대공황 시기에. 농장 조수, 접식 닦기, 사환, 트럭 운전사, 하역부, 창고 직원, 웨이터 이 모든 거를 다 해요. 일반 사람들이 각각의 직업군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서 이 일 저 일 저 일 저 일 막 겪어보면서 체험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쓴 첫 작품이 모두가 나의 아들이에요. 이제 좀 이 왜 나의 극작이 이 자전적 요소가 엮여 있고 이 사람의 비극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현대 미국의 그리고 현대의 비극이 가능할 수 있는 요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모두가 나의 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 미국에 굉장히 가깝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대비해 볼 수 있잖아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의 아내를 위해서 군에 불량품을 납품하는 것 정도는 뭐 거기에 무슨 내가 부도덕심을 느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요 맥락은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 친일 행위를 했던 아버지 세대들이 가졌던 마인드와 비슷할 것 같아요. 야, 나라가 우리를 저버렸잖아. 어? 나라가 우리 생명 책임져 주냐? 이미 나라 넘어갔는데 뭐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나라에 충성을 해야 돼?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일본 애들 들붙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일련의 친일파의 아버지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치스럽게 느꼈던 자식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몇몇 자식들이 살부계라는 걸 씁니다.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긴 힘들어. 왜냐면 유교 국가니까. 그러니까는 서로의 아버지를 죽여주기 위해서 맺었던 탈부계라고 했어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한던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IMF. IMF 이후에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감정이 지금 이 경제공황기 이후에 오로지 우리 가족의 자식의 안위만을 위해서 달려가던 아버지 세대랑 매칭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리고 뭐 국가부도의 날 같은 작품을 봐도 거기 국가부도의 날 보셨어요? 네. 네, 거기에 보면 허준호 역할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IMF를 겪고 나서 자기 자식한테 뭐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까? 아무도 믿지 마. 가족 말고 아무도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멘탈리티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야? 아니죠. 사회가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운 거거든요. 그 소시민을. 그 아버지 세대를 그렇게 몰아세운 거거든요. 주위에서 막 다 자살해 나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선하고 정직하게 일해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죽어나가. 그리고 이 틈바구니를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막 돈을 빼먹는 새끼들은 살아남아. 그걸 지켜본 사람이 이제 허준호라는 역할로 이제 딱 나오는데, 표준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 자식 세대를 가르칠 때 보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아무도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 믿지 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상황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그걸 몰아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걸 방치한 사람이 누구냐? 국가부도의 날에서도 그 책임 소재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임 소재가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미국 경제 경황 때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전쟁에서 자본을 끌어당기고 이 가족 제일주의로 들어섰던 조 켈러의 아버지 세대와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야죠. 어떻게 양심을 갖다 버리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나더러 지금 살아가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자식 세대가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모두가 나의 아들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대부분 뭐 사람마다 물론 다 다릅니다. 다 달라가지고 뭐 보편화시킬 수는 없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대부분 아버지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토목 아니면 건축업계 일을 하고 계세요. 왠진 모르겠지만 그쪽 일을 하고 계시고 그쪽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빼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라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삥땅 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걸 막 자랑처럼 얘기하시고 거기에 어떠한 어떤 양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느껴지는 그런 언어를 그냥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내비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 세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데서 뭔가 이렇게 물음표를 갖는 자식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마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도덕성을 자꾸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는 배경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뿌려놓은 이런 씨앗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한 테마가 요 모두가 나의 아들에 들어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하자면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물론 그리고 모두가 나의 아들에서는 그 화해의 방법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나의 아들하고 세일즈맨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긴 하는데 자신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죄업 이것을 끝내는 인식을 해서 결국에는 자살함으로써 그 죄를 온전히 갚는 행위는 아니지만 인간의 양심의 존엄성, 인간의 양심 이런 걸 회복하는 단계로 나아가잖아요. 이 인물들은 조켈러도 자살하고 윌리 로먼도 이 아들 레미한테 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로 위장을 해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서 이제 인간성 회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런 낙관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 또 아서 밀러의 그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이 인간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아서 밀러의 현대 비극의 특징이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걸 보면서 아, 인간이란 게 이런 양심, 내가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더라는 이 끊임없는 고찰 이런 것을 하면서 인간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그래도 여전히 남겨놓은 게 아닐까. 밀러 역시 비극과 고통 사람을 쓰면서 자기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그리고 그 미래를 낙천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미래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능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주인공들에게 자살이라는 선택지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상황은 비극적이지만 자살함으로써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으로 요 희곡을 음미하시면 더 재밌게 음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아서 밀러의 모두가 나의 아들 읽어보셨고요. 다음 컨텐츠는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좀 더 많은 컨텐츠를 준비해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도토레 알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